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선 윤석열 대통령 중동 국빈 방문 소식과 함께 소 럼피스킨병 관련 이슈, 또한 북한 주민 귀순 등 다양한 뉴스들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는 세계 첫 보이스피싱 분석 모델이 경찰 수사 현장에 투입되었다면서 새 음성 분석 모델은 일선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 지원 시스템에 탑재돼 전국 수사경찰관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무인 점포가 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상품을 들고 나오기만 하면 자동 결제되는 편의점이 등장했다는데요. 지난주 첫 소식은 지난 20일 뉴스 17 소식인데요. 가벼운 스토킹 범죄가 강력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갑자기 집을 찾아가는 단순한 행위라도 불안감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피해자가 실제로 느끼지 않더라도 공포감을 유발한다면 스토킹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7년 자신의 가정폭력으로 부인과 이혼한 A씨는 이혼 후에도 전 부인에 대한 성폭력을 저질러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는데요. 그 외에도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6차례나 전처와 자녀들이 있는 집을 찾아가 문을 찾는 등 위협을 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가 A씨 행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자 A씨는 단순히 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행위 등은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아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는데요. 2심 역시 스토킹 처벌법 제정 취지가 초기에 스토킹을 막아 폭행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는데요. 스토킹 범죄가 살인이나 상해 같은 침해범이 아닌 법익에 대한 위험을 일으키기만 해도 성립되는 위헌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대법원도 2심 논리를 인정하면서 징역 10개월을 확정했다는데요. 정은영 대법원 공급판사는 경미한 행위라도 반복되고 누적돼 불안감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전체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최초 판결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불안감, 공포심을 갖기에 충분한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나 지위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그 자체로 큰 불안감과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의 최근 판례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A씨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그의 행위는 전처와 자녀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특히 성폭력으로 인한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이뤄진 점은 그의 행위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행위의 연속성과 그로 인한 불안감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경미한 행위라도 그것이 반복되고 누적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 것을 명확히 하는 최초의 판결로서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의 판단이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판단을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이러한 점들을 명확하게 부각시키면서 시청자들에게 대법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어 보입니다. 지난 18일 뉴스워치에서는 세계 첫 보이스피싱 분석 모델을 경찰 수사 현장에 투입한다고 전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을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투입해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음성 감정이 필요한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여 했었는데요. 새 음성 분석 모델은 일선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 지원 시스템이 탑재돼 전국 수사 경찰관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새 모델 도입으로 영장 신청 등 시급한 수사 절차 진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하는데요. 새 기술이 국가수가 해외에서 도입해 사용해온 기존 음성 분석 모델보다 77%가량 성능이 좋은 것으로 행안부가 평가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범죄로 부상하였는데요.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 따라 세계 첫 보이스피싱 분석 모델이 도입되었다는 소식은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행안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의 도입은 경찰 수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키는데요. 매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사관들이 실시간으로 활용하여 신속한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도입한 기존의 음성 분석 모델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하다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매우 좋은 이러한 소식은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보도되어 시청자들도 이를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수사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몇 차례 더 자세하게 보도하면 좋을 것입니다. 지난 20일 뉴스워치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무인 점포가 늘었지만 손님이 물건값을 직접 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면서 상품을 들고 나오기만 하면 자동 결제되는 편의점이 등장했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더 확산될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기자가 초코바를 가방에 집어넣고 나왔는데도 게이트를 빠져나오니 바로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는데요. 최근 문을 연 한 편의점의 계산대도 직원도 보이지 않지만 대신 천장에 달린 60여 대의 카메라가 사람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진열대에 있는 센서가 무게 변화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한적인 고객을 상대로 테스트한 곳도 있었지만 도로변에 위치한 완전 개방형 무인 편의점은 처음이라서 고객들은 직접 바코드를 찍고 카드로 결제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편리하다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1+1 행사도 자동 반영되고 고객이 놓고 간 증정품은 앱에 저장해준다고 합니다. 왕민건 매장 자동화 업체 CEO는 3D 카메라가 아니라 저렴한 2D 카메라를 가지고 고객 추적과 물품 탐지를 가능하게 기술적으로 고도화를 했다면서 1, 2년 내에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그동안 초기 시설 비용이 문제되었지만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카메라 설치 비용 등이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다만 교환이나 환불이 번거롭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어려운 점 등 개선할 점은 있다는데요. 편의점 업체는 이 매장 운영으로 테스트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스마트 편의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최근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된 완전 개방형 무인 편의점은 현실에 적용되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 편의점에선 자동결제 시스템이 도입되어 고객들은 매우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고 인력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고객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는데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도 짚고 있습니다. 이번 무인 편의점의 등장은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고 이번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편의점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점, 그리고 일자리 감소의 문제는 비슷한 형태의 상점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은 간단하게라도 짚었어야만 좀 더 균형 잡힌 보도가 될 것이었습니다. 지난 18일 뉴스센터 13에서는 국제 설탕 가격이 1년 전보다 35% 오르는 등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의 설탕 가격 상승은 인도에서 설탕 수출 할당 물량의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하는데요. 내년 태국 원당 생산량 감소 전망에 따른 것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제 설탕 가격은 지난 13일 기준 톤당 727달러로 1년 전보다 35% 올랐고 평년과 비교하면 76.4%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국내 제당업체들이 이미 국제 가격을 반영해 가격을 인상했고 약 4, 5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당장 추가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35%나 상승한 설탕 가격은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 설탕은 많은 식품의 주요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영향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농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약 4, 5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국내 소비자들에겐 다소 안도의 소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보도는 세계 경제의 미세한 변화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제 설탕 가격은 잘못 대응하면 그나마 고물가인 현재 경제 상황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크지 않더라도 국제적인 상황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소비자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언급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20일 출발 600에서는 이번 주가 한복 문화주간이라고 전하며 우리의 멋과 전통이 담긴 한복을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복 나들이를 떠나보자고 권하는데요. 7080 추억의 거리가 조성된 국립민속박물관 앞에서 시민들이 예쁜 한복을 입고 머리도 곱게 단장하고 찍은 사진을 보니 감탄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지난 22일까지를 2023 한국문화주간으로 정하고 서울 종로구 일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한복 체험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무료로 한복을 대여해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고 개화기 한복 전시도 선보였다고 합니다. 한국에 방문한 관광객들도 한복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선선한 가을, 오색 단풍과 함께 한복의 멋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였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한복,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담긴 아름다운 옷. 지난 20일 출발 600에서는 한복 문화주간을 맞아 행사 소식을 전하며 한복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한복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우리의 자부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복 축제를 통해 한복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속에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져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가을 오색 단풍과 함께 한복의 멋을 즐긴 축제였으리라 다짐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다영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다영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15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22일에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양식 기술, 스마트팜에 대해 다뤘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경상남도 밀양시에 위치한 특별한 방법으로 유기농 채소를 키우는 한 농장을 소개하며 시작됩니다. 이 농장의 특별함은 바로 아쿠아포닉스.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의 양어 기술과 채소의 수경 재배를 결합한 친환경 농법이라고 합니다. 수조 바로 옆에선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는데요. 양어수가 파이프를 통해 채소에 공급되고 채소가 영양분을 흡수하고 나면 정화된 물이 다시 수조로 간다고 합니다. 이 농장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채소의 생육 환경을 제어하기 때문에 외부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아 1년에 무려 11기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의 IoT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하여 작물의 생육 환경을 원격 자동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스마트팜. 이곳 스마트팜은 환기, 습도, 온도 등을 ICT 기술로 관리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다소 발생하지만 향후 전망이 밝고 이에 대한 지원 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식량 안보를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스마트 기술을 앞다투어 농업에 접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막의 나라 아랍에미리트는 사막 한가운데에 스마트팜을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실내 수직 농장에 관심을 두고 활발한 연구와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흙 없이 작물을 재배하는 에어로포닉스 기술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스마트팜 기술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 드론을 통해 작물을 수확하기도 한다는데요. 드론에 부착된 특수 카메라로 잘 익은 질 좋은 사과를 선별해 수확하는 모습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북 상주, 경남 밀양, 전북 김제, 전남 고흥 총 4곳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돼 있다고 하는데요. 농업뿐 아니라 수산업도 우리의 중요한 식량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김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며 바다의 검은 반도체라 불릴 정도로 수출 효자 먹거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6만 4,800만 달러 수출을 달성하고 2027년 1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김 생산은 괜찮은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 김 최대 생산지 전라남도 해남으로 가봤습니다. 이곳은 김 배양시설과 채묘장으로 냉동시설이 갖춰진 국내 최대 규모의 김 육상 채묘장이라고 합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육상 채묘를 원하는 어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이곳에선 채묘망 일부를 잘라 김 종자가 채묘망에 잘 붙어 있는지 일일이 현미경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육상에서 채묘한 김 종자는 바다로 나가 한 달 정도 지나면 수확할 수 있다는데요. 그런데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높은 바다 수온에도 견딜 수 있는 김 종자 개발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바다 양식도 심각한 위기에 처했는데요. 여름에는 고온으로, 겨울에는 저수온으로 물고기들 폐사가 속출하면서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기의 바다 양식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전라남도 한 대학교 스마트 수산 양식 연구센터. 이곳은 육상 스마트 양식장으로 ICT 기술 등을 접목해 바다에서 서식하는 넙치를 친환경 사육 환경으로 만들어 육상에서 대량 양식하는 것을 목표로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수상 양식 연구센터는 올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는데요. 변화무쌍한 바다 상황에 관계없이 ICT 기술과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이 물고기를 안전하게 키워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일이 된 요즘.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보고 바다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마트 기술과 농수산업의 융합을 통해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가길 기대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다영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ICT 기술과 인공지능 등 이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농수산업 현장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사실에 놀랐는데요. 특히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 기후 문제에 관계없이 농수산물 재배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에 대한 다영 학생의 한 줄 평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의 한 줄 평은 기후위기 속 우리의 비상구 스마트팜입니다. 네, 한 줄 평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다영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2025학년도 입학을 목표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필수 의료 문제는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만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2006년도 이후에 18년째 제자리인 의대 정원에 대해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먼저 정부의 이번 추진 배경은 무엇이고 또 현재까지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어 오고 있는지 관련 기사부터 짚어주시죠.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이와 관련한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필수 분야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의협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계와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의협이 개원이 중심의 단체인 만큼 국립대병원, 또 상급 종합병원 등 대형 병원, 의료계 원로 등으로부터 목소리를 들을 방침입니다.
정치권에서도 파이낸셜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이동 국민의힘 신임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여야 간 조율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줄다리기가 좀 이어지는 모습인 것 네. 같은데요. 일단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과 그 근거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폭등 세부 방안을 지난 19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의사 단체들이 반발하자 연기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1일 YTN에 출연해 의사 수는 분명히 부족하다며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의 60%이고 의대 졸업생도 절반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도 많이 늘어 당분간 의사수 증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차관은 이런 구상에 의료계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면서 의대 정원 규모도 어느 정도 공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18년째 동결된 반면 인구 구조가 가파르게 고령화되면서 의료 수요는 급증했습니다. 의사가 부족한 와중에 일하기 편하고 돈벌이가 쉬운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으로 의사들이 쏠리면서 필수 의료는 붕괴됐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심장과 뇌를 수술하는 의사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의료계의 반발이 일자 정부가 일단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발표를 좀 미루고 네. 의료계와 합의를 하기로 하면서 일단 의정 간의 충돌은 좀 피한 모습인데 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같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입장은 무엇인지 관련한 보도 내용 짚어보죠. 네, 서울신문 등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빠진 채 발표된 정부의 필수 의료 혁신 전략에 대해 정부가 공백 없는 필수 의료 보장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앞서 정부가 이날 의과대학 정원 증원 폭을 발표할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자 일방적 발표를 강행할 경우 어떤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던 강경 노선에서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문화일보 등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의사단체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방안에 정면 반발했습니다. 의사단체들은 표면적으로 의사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 배출되는 의사들의 수가 늘어나도 인기 과목에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려도 졸업생들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수가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의사 단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은 크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선 의사 수가 늘어날 경우 경쟁이 치열해지고 병원 경영에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의사 단체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지요. 필수 진료와 응급 의료에 대한 공백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될 문제는 아닐 테고요. 수반돼야 할 개선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관련한 보도 내용 정리해 보죠. 네,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의사 증원과 관련해 지역 국립대병원 인력 임금 규제부터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어 이 정원 규모 및 총액 인건비 관련 재량권을 부여해야 민간 병원과 경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필수 의료 기피 현상 해결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정부가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가 인상을 통한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고 단순 의료 과실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방안 외에 고난도, 고위험 추가 보상,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소아 입원 보상 강화 등을 내년부터 차례로 시행합니다. 집중치료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 동실 입원료는 50% 인상합니다.
정부는 의사가 의료 분쟁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 분쟁법을 개정해 올해 말부터 불가항력적인 불만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부담을 기존 70%에서 100%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예. 자, 해외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네. 독일과 영국 같은 주요 선진국들도 역시나 같은 의료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는 모습인데요. 해외에서는 의대 정원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관련 보도 정리해 보죠. 네, 문화일보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의대 정원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1, 2%씩 의대 정원을 늘려온 독일은 올해 5천 명 이상 증원합니다. 한국과 인구가 비슷한 영국의 의대 정원은 2021년 9,28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증원했습니다. 한국의 3배 규모입니다. 영국도 고령화 대비해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1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20년간 의대 정원을 38% 늘렸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해 의대 졸업생만 4만 5천 명입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독일은 일찌감치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2021년 기준 독일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가 OECD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독일 의사협의회는 지금도 의대 정원을 더 늘리라고 정부에 요구한다는데요. 의사들의 근로시간이 짧아지면서 실제 진료 여력은 오히려 줄었고 이를 중증 응급 환자 치료에 우선 배치하면서 경증 수술 등 대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필수 의료 의사들은 병상당 의사 수는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추가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 의무 근무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지역 의료 확보 장학금을 도입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늘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의료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긴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다양하고 많은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교수님께서 언론 보도 보시면서 좀 느끼신 점도 있을 테고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죠. 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여러 관련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보도가 나왔지만 내년 입시와 관련된 보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고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친절한 보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의대 정원 확대는 국가가 면밀히 관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삶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언론도 함께 나서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언론 보도에서 아쉬운 것이 단편적인 보도만이 질비하다는 것입니다. 기획으로 다루더라도 통찰력 있는 문제의식이 늘 아쉽습니다. 그냥 정보 전달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관심과 면밀한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의 사명감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 대다수가 의대 정원 확대에 관심이 많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하고 지속적인 보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제시하고 쟁점 사안들을 다각도로 분석해 봐야 할 텐데요. 끝으로 이번 이슈에 대해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짚어주시죠. 네. 중요한 국가 정책의 결정은 단지 그 정책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 정책이 필요한지 주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해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면서 정당하게 정책이 완성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결과까지 세심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언론에서 이 과정에 함께해야 합니다. 의대 정원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문제의 여러 양상, 그러나 또 이 문제와 맞닿아 있는 원인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원인들에 대한 주도 면밀한 분석, 이해 충돌의 해법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사회 각층이 소통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해외 사례, 과거 사례 연구 등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삶에 직결된 의대 정원 확대에 언론의 큰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팀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